만약에 전쟁이 나면 한미일이 다 같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참전하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미사일을 한반도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전쟁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 모시고 잠수함과 여러 가지 이제 방위 사업, 남북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현황부터 좀 확인하기 제일 중요하니까요. 세계 군사력 1위부터 10위는 좀 어떤 곳들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등수내는 거예요. 순위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자우등 한국에서는 3등 이내에 들으면 오케이고 나머지는 그런데 사실 군사력도 순위를 매기 우리가 이제 매 2년마다 이제 저 림페 훈련을 하잖아요. 하와이에서. 그때 가도 누가 제일 잘 싸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국 사람 잘 싸웠다 그러면 국민에 박수 치는 거예요. 아무튼 군사력도 이제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게 있고 인도에서 하는 거, 우리 하는 거 있고 GFP죠. GFP. 근데 미국에서는 인도에서 하는 거 중국에서는 다 틀려요. 자기들 우선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지수를 대입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제일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래요. 파이어 파워라는 건 원래 파이어는 화력이요. 화력. 옛날로 막 포 쏘고 총 쏘고 할 때 그걸 화력이라고 하거든. 파이어 파워 그 총수는 그 화력 지수. 그래서 전투력 지수, 전투력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장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 정부가 인정 기관은 아니에요. 그냥 사설 기관인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군데서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뭐 정치권에서도 막 그거 가지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just reference. 참고 자료지 반드시 1등이 싸워봐야 알죠. 그렇죠. 실제 싸워봐야 네가 권투같이 뭐 1위 랭킹을 매기는데 그러지 않고 하는 거는 그 평가 요소에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평가 요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대비 군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뭐 탱크, 항공기, 뭐 함정 이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탱크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 재정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에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요건, 산업 기반 시설, 뭐 철도, 공항 이런 거 전쟁을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전투력 지수라기보다는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보다는 여차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동원 능력.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데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어느 평가를 해도 미국 1등이에요. 그래서 천조국 그러잖아요. 1000조 원 이상이 넘는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어디나 1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는 겨우 10위권 달랑달랑 했는데 올해 5위에 들어갔어요. 5위에.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2024년 네, 2024년도에. 작년도도 6위 했는데. 최근 데이터군요. 네. 그래서 2024년에 5위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싸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 수행 능력이라 이거죠. 여차하면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레디니스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뒤에 영국, 일본, 터키,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순서. 지금 말씀하신 게 2024년 GFP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 영국, 일본, 튀르키, 파키스탄, 이탈리아. 파키스탄이 생각보다 높네요. 파키스탄은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인도라는 거대한 잠재 적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나토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싸우기 때문에 뭐 적절히 하고 돈만 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혼자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주변국에 강대국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위권에 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군사력 1인데 방위사업비는 어느 정도 장악하게 쓰는 건가요? 천조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천조. 이제 약간 이제 기관에 따라서 분석하는 데가 틀린데 올해 나온 거 2024년도에는 8,860억 불? 이거는 뭐 1,160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인데 2등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19분의 1? 19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8,860억 불은 2등이 중국인데
아마 14위가 이란일 거예요. 2등부터 14등까지 합친 그 돈보다 미국이 많아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2등부터 14등까지 다 합치고 붙어야 미국과 비슷하다. 돈으로 할 때는 그렇고 돈으로 할 때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를 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있고 아무튼 뭐 미국은 자기가 항상 세계 경찰 국가다. 세계의 룰을 자기들이 지배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이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지금 GFP 따르면 러시아가 지금 군사력 한 2위나 3위 정도 되잖아요. 2위죠, 2위. 네. 러시아는 원래 미국하고 쌍벽을 이뤘잖아요. 냉전 시에는. 네. 그리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 핵무기의 이 역사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화된 상태에서 중국이 차고 올라왔죠. 중국. 근데 그럼 군사력 강국인 어쨌든 러시아인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전쟁이 발발할 때 러시아는 2위. 그때는 우크라이나 22위인가 그랬어요. GFP에서 얘기할 때. 근데 올해는 우크라이나가 좀 올라왔어요. 한 18위 정도 올라왔던데 그거는 막 싸우다 보니까는 막 강화된 거예요. 이제 그 군사력이. 아무튼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거죠. 다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원래 전쟁을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전면전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면 금방 결판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보다 경제력도 엄청나게 압도하고 군사력도 압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겁을 주려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과거의 영토를 일부 수복하는 차원에서 끝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침공을 한 거지, 침공. 그래서 국경을 두고 서로 막 포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를 쐈어요. 그러면 뭐, 러시아 전체 여론이 움직이겠죠. 그럼 푸틴도, 이거 총동원하자. 국가 총동원을 내린단 말이죠. 네. 그러나 내릴 수 없어요. 우리 침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계속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한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막고 있다고 계속. 네. 방어전. 그냥 오로지 공격도 안 하고 방어만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러시아는 동원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침공한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력이 많은데 병력도 많은데 30만 명 정도가 지금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지부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뭐 병력도 뭐 70만 있지만은 일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 포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금방 소진할 줄 알았는데 나토에서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식량이 끝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치지부진을 계속하면서 이런 사태가 지속되니까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또 무기 팔아먹는 국가에서는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기 팔아먹는 국가가 어떤 데들이 있죠?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도 껴 있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팔지는 않았는데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구닥다리 무기를 다 그리 지원해 줬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그 무기를 신무기를 채우는데 우리가 지금 일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무기 팔아먹는, 그 다음에 전쟁이 양쪽에 포탄을 미사일 주고받지 않고 오로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고 국지전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 뭐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도 그랬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계속 게릴라같이 숨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은. 맞아. 그러니까 계속 질질 끌으니까 지리적으로 이격된 미국이 결국엔 참패했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세계 강국답게 한 2,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G2 중 하나로 불리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그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전쟁은 돈이 없으면 진다는 건 대명제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볼 때는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일단 GDP 순위에서 뭐 미국이 단연 압도적 20조가 넘으니까 여기는 뭐 중국은 14, 5조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질적으로 첨단 기술력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력에서 앞서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소련이죠. 그 냉전할 때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뭐 피튀기는 경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어요. OECD에 가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 컸거든. 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몸무게가 되니까 내가 왜 미국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군사력을
급팽창시킨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다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힘들어요. 이거는 뭐 공멸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빼놓고 재래식 무기만 한다면은 미국이 질적으로 앞서요. 그다음에 현대적으로는 정부전이고 네. 전자전이고 사이버전이고 네. 이게 굉장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 능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하죠. 그러나 중국도 꾸준하게 발전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에서도 중국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등하게 가려고 하고 중국의 목표는 일단 미국 2030년대까지 미국하고 대등한 전력을 이루자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은 해전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네. 핵무기는 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훨씬 불리하지요. 왜냐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국은 뭐 해안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공모함이라는 아주 막강한 현 시대의 가장 그 위협적인 무기를 항공모함 10만 톤급을 11척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예요. 아무튼 중국은 그런 걸 앞지르기 위해서 함정수를 엄청나게 벽돌 찍어내도 하고 있어요. 구축함 같은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에서는 떨어진다. 일전에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이가 중국 항공모함이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그 구축함 함장이 가서 옆에서 쳐다보면서 항공모함 훈련을 이착함 훈련하는 걸 보고 다리를 딱 올려놓고 우습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리 올려놓고 있는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질적으로 성능으로는 미국이 압도하고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뭐 사실상 붙으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다.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뭐, 경제력 이런 게 사실 군사력이 워낙 그렇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2030년도 돼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돼. 지금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가 군사 되게 강국이에요. 지금 보니까 순위상 4, 5위 정도 되는데 그렇지. 중국과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인가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땐 잠잠은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그동안에는 조용히 있었어요. 잠자는 사자지. 그러나 인구는 지금 거의 능가하고 있어요. 중국을.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봤지만은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인도가 야 이거 안 되겠어. 정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계속 지금 세계 무기 수입국 1등은 인도예요. 아, 진짜요? 인도. 근데 인도는 또 인구가 많잖아요. 병력은 많지만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사와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이 키워줄 때까지는 러시아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독자 개발했어요. 탱크, 뭐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그런 것들 독자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인도는 많이 사왔어요. 사실. 러시아에 많이 사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경제력도 빈곤하고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도 요즘에는 막 독자 개발을 하고 여기저기 굉장히 뭐 수입하고 무기 수입국 1위다. 그러나 인도가 그렇게 인구는 비슷할 정도에도 아직까지는 무기 수나 병력 수 이런 데서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지금 들어가서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세력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중국과 이제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침공 가능성은 이제 교수님 보셨을 때 어떻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안 난다 생각하지만 안 난다 생각했던 전쟁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거는 막 여러 학자들이 막 각자 의견이 달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배적으로 얘기 드는 게 중국의 시진핑이 뭐 영구 집권 이런 걸 목표해서 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할 때. 그러면은 지금 중국 시진핑이 내세운 것 중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 있을 때 통일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구 집권을 위한 하나의 가장 큰 조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밀어붙인다 하면은 언젠가는 침공하겠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너 함부로 침공하면 나도 참전하겠어. 뭐 일본 너도 참가해. 뭐 한국도 참가해. 이렇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눈치를 본다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자기 이길 때 플러스가 될 때 하는 거지. 그런 건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시진핑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는 뭐
내부 내치가 좀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너무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시진핑이 뭐 소위 말해서 독재, 연임, 뭐 종신집권 이런 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반대하면은 내치가 불안하면 정치인들 독재국가 전형적인 특징이 내치가 불안하면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런 가능성. 그러나 항상 누구나 다 우려하면 그것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만을 일시에 침공하면은 한미일이 또 이렇게 같이 달라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판을 튀기고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한미일이 다 같이 연합을 미국에서는 통하나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는 아마 스탠스를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취했다고. 왜 우리가 저 대만 전쟁에 끼어들어 우리가 피해 보느냐. 근데 현 정부에서는 미국과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찍혀 있어요, 지금. 쉬운 말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참전하려고 하면은 야, 너희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 하면서 중국에서 미사일을 한반도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참가하지 마 하고 이제 한번 겁을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하고 전쟁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를 괜히 대만 도와주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 대만하고 전쟁하려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는 거기에 투입시켜야 돼요. 그럼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우, 찬스야. 이거 뭐 남한이 미국 세력 나가 있는데 이 기회다 해가지고 또 침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한미 혈맹이잖아요, 혈맹. 70년 이상 이렇게 동맹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여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적정 포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국이 또 우리를 깔아뭉길 거고 북한이 우리를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등거리 외교보다도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고 여기 좌우로 치우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된통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은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는 거는 미군과도 전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고 한미 연합 전력은 저는 독일에서 한 5년 반 있으면서 나토 훈련하는 것도 보고 상관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번도 건들 수가 없지, 북한에서. 그렇죠. 한국이 아까 전에 군사력이 이제 올해 5위로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위라고 하면 이제 뭐 뭔가 국뽕에 차오른 기분이 좀 들긴 하지만 국뽕에 취업한대요. 굉장히 기분 좋긴 하지만 한국이 5위나 되는 이유랑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어디가 그렇게 강하고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은 일단 전쟁 동원 능력이 뛰어나요. 기반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북한하고 뭐 근 70년간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국방력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북한이 90년도를 지나면서 북한이 긴장을 한 거예요. 한미 최강의 한미 동맹이 있고 경제력도 계속 88 올림픽을 전해서 우리는 막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전쟁은 돈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건 안 되겠네 해서 북한이 막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비대칭 전력. 우리가 남한이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대칭 전력 중에 가장 키워서 성공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핵 미사일 잠수함. 북한이 성공한 비대칭 전력. 핵은 이미 핵을 지금 화성 18호까지 했잖아요.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수소폭탄까지 실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90년대 이후는 계속 우리한테 경제력 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기도 새로운 신무기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북한은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해요. 지금 몇 위 정도 됐어요? GFP 기준으로는? GFP 기준은 저스트 레퍼런스인데 작년보다 북한은 더 떨어졌어요. GFP 기준이라는 건 핵무기를 빼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또 순위가 달라지죠. 그러나 아무튼 한국이 이렇게 5위, 6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라는 절대적인 주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다음에 우리 육군 병력도 많고 해외 공군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6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GFP에서는 핵을 제외하고 순위를 매겼다 하셨잖아요. 핵을 포함하고 매기면 핵을 포함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핵을 가지고 핵을 쓸 수 있는 거고 이쪽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전력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핵을 포함하면은 일단 순위가 완전히 바뀌죠.
뭐 파키스탄도 들어가고 파키스탄도 상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상위에 들어가야 되고 북한도 상위에 들어가고 북한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핵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 그렇죠. 핵이라는 무기는 유사일에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용한 이후에 핵에 대한 공포심이 전 인류에 전파된 거예요. 이야, 핵무기가 저렇구나.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상공 500m 정도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일시에 죽은 게 7, 8만 명. 그 다음에 계속 그 후유증으로 죽은 게 7, 8만 명. 그러면 죽으면서도 우리가 이 재래식 폭탄을 터뜨리면은 사람의 몰골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뭐 깨지든지 이러는데 핵무기에 하면은 그 방사능 피폭 때문에 사람의 몰골이 변하는 거예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 최악의 무기구나. 이게 이제 교훈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핵무기가 이제 뭐 한 10여 개국 있으면서도 핵무기를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작년에 핵을 사용할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도 사용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지금 사용을 뭐 말폭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엄포를 터뜨리는 거지. 아무튼 뭐 핵무기를 넣으면은 GFP의 전투력 순위는 완전히 바뀐다. 군사력 순위는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갑자기 한 궁금한 게 작년에 러시아가 이제 핵을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잖아요, 푸틴이. 만약 실제로 쐈다 치면 진짜 다른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도 그냥 그걸 보면서 핵을 쓰네 하면서 좀 우린 빠져야 되겠다라고 되는 건지 가만히 아니. 핵을 쓰는구나. 그냥 얘는 어떻게든 우리가 끝내야 된다. 핵을 이제 통상 얘기할 때 영어로 MAD 그래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이거 최후의 무기죠. 최후의 무기.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특히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결국에는 다 보고 있어요. 핵시설을 먼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는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SLBM을 탄생한 SLBM이.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두탄. 거기에 핵무기를 실은 게 SLBM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숨겨놓으면 물속에는 탐지가 안 되잖아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을 워싱턴에서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을 공격했어요. 핵무기로. 그런데 물속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핵무기가. 그러니까 내가 쏴서 내가 성공하면 그만인데 나도 죽어. 그럴 때 핵무기를 못 쓰는 거. 그래서 현 시대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라고 그래요. 거기 핵무기 실어있기 때문에. 자, 일본 군사력은요, 그러면? 일본 군사력은 GFP에서 평가하기 한 7위, 8위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약하네요? 예, 그거는 사실, 일본의 이제 역사를 좀 봐야 돼. 일본은 전쟁 후에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너희들 전쟁 일으키지 마. 그래가지고 평화헌법. 자기들은 군대를 갖지 않겠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도와주겠다. 이게 평화헌법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대는 군대라고 안 하고 육군이라고 안 하고 자유육군, 해상 자유대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만 방어하겠다. 이게 그래서 전수방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화헌법에 근간을 두고 방위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군대를 갖지 않겠다 그거예요. 평화헌법은 쉬운 말로 보통 국가가 남을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평화헌법인데, 그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GDP의 1%를 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전쟁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으켰지 내가 일으킨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굴욕적이야. 이렇게 막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베도 막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걸 고쳤어요. 거의 평화헌법을. 그래서 이제는 평화헌법을 뭐 완전히 고치지 않았지만은 싸울 수 있는 군대, 보통 국가로 이제 전환하겠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GDP의 1% 넘기는 거예요. 지금 GDP의 1%만 돼도 우리보다 많아요. 방위비가. 그리고 병력은 25만이에요. 우리는 지금 병력이 50만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은 적은데 우리보다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러면 무기가 새로워야 되잖아요. 신무기잖아. 첨단 무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무기로 보장하고 뭐 우리도 잠수함 전력, 그다음 구축함 전력 우리보다 더 나아요. 우리가 일본의 해군 전력의 3분의 2예요. 그다음 육군은 병력이 좀 적어요.
그다음에 공군 전력도 뭐 미국하고 공동 개발하고 해서 뭐 스텔스기 이런 거는 엄청나게 첨단 전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과소평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GDP를 이제 1% 이상으로 투자해서 5년 이내 2%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강군이 되는 거예요. 강군.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군사 기술은 거의 동등 수준이에요. 스텔스기도 공동 개발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주도 지금 많이 진출해 있고, 기술을 앞서고, 그다음에 돈까지 이제 투자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중국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래서 이 일본은 사실 그들이 지향하는 거는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함정이나 뭐 항공이나 이런 기술 있잖아요. 군사 기술은 중국을 압도해 능가해요. 그러나 중국이 숫자적으로 많다 이거죠. 근데 이 순위가 뭐 한국인 입장,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지만 어쨌든 일본이 옛날에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이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침략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병력도 우리가 많고 50만이고 그다음에 우리 항상 긴장을 유지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잖아요. 훈련도 연합훈련도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작용해가지고 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일본은 대신 평화헌법 미군에 거의 의존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쳐들어오는 것만 방어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GFP 평가에서 한 60여 개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기름 부자 알려진 사우디, 돈이 너무 넘쳐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군사력에 돈을 많이 쓰나요? 아랍국에서는 지금 수니파, 뭐 종교적 이념 갈등이 많다. 수니파하고 시아파 나눠가지고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누가 맹주냐 이거 가지고 소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5년간 무기 수입이 가장 많은 데가 인도고 그 다음에 2위가 사우디, 2위가. 그래서 사우디라는 나라는 지금, 아랍권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이 잠수함도 사가려고 해요. 잠수함도.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에서 수요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위비가 447억 달러고 11위예요. 11위인데 사우디가 717억 달러로 5위라고 5위. 그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금세 전력이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러면 지금 세계 이제 GFP 순위 말씀해 주셨고 그 밖에 순위도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가 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든가 뭔가 군사비를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썼거나 군사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국가는 좀 돋보이는 데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인도,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우리도 많이 하는 우리가 한 3위 정도 돼요.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정도가 무기 수입을 많이 하고 팔려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하면은 이스라엘의 국방 전략을 우리가 본떠야 된다,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건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감히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전략을 채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쌓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항상 지정학적 강대국이 쌓여서 고립당하고 그다음에 항상 위협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몰래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 이유로는 중동전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하마스가 돌발적으로 그냥 거대한 등치에 이제 쉬운 말로 찝쩍거린 거죠. 이념적으로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국가는 옛날보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뭐 GFP에서 평가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그다음에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정도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핑계대면서 사실 은근히 이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